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6학년도 중등 임용 교육학 논술 준비 관련된 설명회 같이 진행하게 된 이선화입니다. 그래서 설명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시기가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하죠. 아마 우리 4학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시점이라 바쁜 주말인데 또 나와주시고 또 날씨도 차갑고 그런 와중에 바쁜 연말인데 나와서 같이 이렇게 설명회 진행하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설명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자체는 오늘 받으신 그 자료 프린트아웃도 있긴 할 텐데 프린트아웃은 그 내년도 강의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가이드북 그리고 인강으로 지금 이거 들으시거나 영상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북 파일이 아마 같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따라서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선호하고요. 자, 이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저런 교육학 논술, 그다음에 중등 임용시험 준비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텐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시험들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 중등 임용 시험은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객관식 선다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교육학은 논술 형태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에도 서답형, 서술형 해서 주관식이죠. 객관식이라기보다는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런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뭘까? 이해와 암기와 활용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다 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육학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이 둘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해도 잘 돼 있어야 하고 이해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암기돼서 인출이 될 수 있어야 하니까 암기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들을 그저 공부한 그대로 인출하는 형태 또 일부 있지만 활용을 해서 답을 써야 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와 활용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시험이다 라는 걸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공도 분명히 그러긴 할 거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와 어느 정도의 활용이 필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접근이 될 텐데 교육학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맥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과 문제점을 각각 두 가지씩 써보자 라는 문제. 제가 지금 보여드릴 문제는 두 개거든요. 두 개의 문제인데 우리 아마 오늘 와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그 11월 달에 있었던 임용 시험을 한번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아니면 정말 난 모르겠다. 내년도에 시험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다채로운 상황이실 텐데 저는 오늘 하나도 배경이 없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신다. 교육학 시험에 대해서 우리 중등 임용 시험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방금 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하나씩 쓰고 그다음에 학습 심리학을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또 이유와 함께 써보자. 하나씩 써보자. 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모두 다 우리 시험에서 나왔었던 기출 문제고요. 기출 중에서도
교육 과정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게 쓰기가 편해 보이느냐, 어떤 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답을 쓰기가 편해 보이느냐라고 여쭤보면 약간 취향은 갈릴 수 있어요. 갈릴 수 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뭐든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출제됐던 시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2016학년도 시험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보게 되는 시험이 2026학년도 중등 임용시험입니다. 10년 전 기출.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사례는 2025학년도, 그래서 지지난주 11월 말에 있었던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그냥 제시문이 되게 긴데 배점 부분이 굉장히 길어서 뭔가 복잡한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인식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출제를 해서 물어보는 항목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2016학년도 시험을 보게 되면 제시문에 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명칭이 없이 이런저런 특성을 가진 교육과정이 있어요 라고 하고, 제시문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관련된 설명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확인을 하듯이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네 라는 걸 찾았으면 답으로 요구를 하는 게 그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2가지 쓰고 그다음에 문제점 2가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교육 과정, 우리 교직 수업 들으실 때 공부하게 되는 교육 과정 영역들의 책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교육의 이해라고 해서 교육학 개론책 수준으로 읽으셔도 대부분의 정보들이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보게 되는 그 수험서에서는 다 키워드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인출이 되는 파트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시험을 보시게 되면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전체 절차 중에서 목표 설정과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활동을 찾아서 쓰라는 게 아니고 명칭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전부 다 기억하고 인출해서 써야 되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육 목표 설정하는 전체 그 교육과정 개발 모형 중에서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제시문을 읽어보면 학습자와 사회와 교과라고 하는 3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라고 하는 2가지 도구를 통해서 목표를 정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육과정 개발 절차나 모형의 세부 사항들을 문제에서 그냥 다 보여줍니다. 근데 다 보여주면서 뭘 요구하느냐 하면 그걸 적용한 사례를 한번 써봐. 즉 활용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왜 철학으로 목표를 한번 걸러야 하고 학습 심리학으로 목표를 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어떤 교육과정 책을 살펴봐도 사례를 이런 식으로 써주거나 왜 2가지 책을 가지고 걸러야 하는지 각각의 사례별로 이유를 정리한 책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2 문제 중에서 뭐가 더 쉬울까? 답을 하고 준비를 한 사람 입장에서 공부를 해서 공부한 내용을 그냥 인출해서 쓰기 위해서 편한 건 확실히 10년 전의 문제, 2016학년도 문제가 쓰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서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문제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 개발 절차도 다 암기를 하고 세부 요소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학습 심리학과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도 내가 꼼꼼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외워서 알고 있어. 근데 외운 수준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을 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네가 한번 써봐. 그리고 그런 것으로 걸러야 하는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네가 개념에 근거해서 네 생각을 한번 써봐 라고 하는 활용 형태의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작년 문제 중에서 이 부분이 쉬운 편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파트,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 세세한 사항들을 그냥 인출해서 쓰는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긴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출해서 쓰는 건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외워서 쓰면 돼요.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공부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 하는 포인트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었던 공부들은,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는 읽고 기억하고 외워서
잘 인출이 되면 공부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되면, 인출이 잘 안 되면 공부가 잘못됐고 공부가 아직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단순 암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험이 됐다라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한 사항을 인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맞게 잘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답을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찾아봤을 때 우리 시험 준비는 그냥 암기는 아니다. 많이 인출하고 있다고 해서 답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론에 근거한 사항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봤던 부분들도 타일러 전체 개발 모형 절차 중에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을 들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의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또 제대로 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와 활용이 모두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하고 활용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수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과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와 다양한 형성평가를 통해서 연습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도입할 때 최근에 시험 경향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설명회를 할 거니까 이 설명회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크게 요 세 가지가 됩니다. 중등 임용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큰 부분들. 자, 그리고 교육학 논술 전반, 우리가 봐야 하는 교육학 논술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궁금하실 부분,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요 세 가지 측면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으신 가이드북에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합격 수기들도 많이 있고 기출문제 정리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초반부에 공부 시작하실 때 한 번씩 심심하실 때 넘겨보시면 큰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심심할 때 이걸 펴보게 되진 않죠. 보통 의지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게 펴지지 않는데, 그래도 정말 하기 싫고 내 뇌가 너무 쇼츠에 쩔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 번씩 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에서 6페이지를 펴주세요. 6페이지 부분 보시면 먼저 중등 임용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시험인지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논술로 1차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형태로 바뀐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어서 꽤 되긴 했어요. 그 전에는 객관식이었거든요. 1차에서 교육학이랑 전공을 다 객관식으로 봤어요. 대신에 3차까지 봤어요. 2차에서 전공 서술형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는 그 되게 긴 과정을 좀 압축을 해서 저희가 1차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과 전공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내 전공의 정원이 10명이다. 그럼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15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를 진행을 해서 그 최종 선발은 1, 2차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이 가장 높은 분부터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시험도 만점이 100점이고요. 2차 시험도 만점이 100점입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얘기하게 되는 포인트는 교육학 논술 20점, 1차에서 보게 되는 요 20점짜리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1차 시험에서 그 구성되는 요소를 봤을 때 교육학 논술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거든요.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차이를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의 비중이라든지 뭐 시간을 배분하는 거라든지 노력을 배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게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시험 전날 공부를 마무리하시는 그날까지 전체 일정을 봤을 때 교육학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전공 공부하는 시간이 항상 압도적으로 많아야 돼요. 저는 그걸 한 2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시더라도 교육학이랑 전공을 비슷한 비중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공부를 하고 계시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한 번씩 뭐가 헷갈리거나 잘못되면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차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논술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인데 우리 시험은 1차에서 꽈락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영역별로 교육학 점수도 전공 점수도 40%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1차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학 기준으로 꽈락의 점수는 8점 미만을 뜻합니다. 8점 미만. 8점부터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죠. 그래서 꽈락만 면했을 뿐이지 교육학 8점을 받고 1차 합격을 기대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32점이 되는 거죠. 32점 미만을 득하게 되면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1차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꽈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공보다는 교육학 쪽에 이슈가 좀 더 있습니다. 전공을 80점 받았는데 교육학을 7점을 받았어. 그러면 총점이 87점이라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지금은 교육학 점수가 객관식 때보다 오히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객관식 때는 똑같았거든요. 20점, 80점 똑같아서 그때는 그 좀 낮은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12점대 이런 때도 1차에서 합격을 많이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육학 논술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보통 안정적인 점수대를 16점대 이상으로 봅니다. 16점대 이상. 근데 난이도를 좀 타요. 난이도를 타서 재작년까지는 16점 이상 정도로 딱 박아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 시험의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거든요. 대단히 어렵고 채점을 대단히 빡빡하게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점대, 13점대도 그 1차에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교육학 점수를 몇 점 받아야 합격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학은 잘한다고 합격을 하지 않아요. 전공을 잘해야 합격을 해요. 근데 교육학을 못하면 합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교육학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학 열심히 하세요. 교육학 점수 잘 받아야죠. 라고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선 편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교육학 점수는 잘 받으시는데 합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 많이 하셔서.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합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학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육학은 못하면 붙을 수가 없다. 근데 잘한다고 해서 붙는 게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공은 잘하면 붙는다예요. 전공을 잘해야 합격을 해요. 전공을 잘해야 합격을 하고 전공을 잘하면서 교육학을 못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씩 교육학을 17점, 18점 받으셨는데 1차에서 떨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공부 계획을 잡으실 때 내가 교육학을 그리고 나서 컷 점수랑 봤을 때 내가 교육학을 18점 받았는데 그 총점 컷이랑 1차 컷을 비교를 해봤더니 1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점 차이가 나니까 이 1점 내가 교육학에서 20점 받았으면 컷보다 1점 높게 붙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는 교육학 20점 만점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여기가 틀렸죠. 이 계획이 틀렸죠. 왜냐하면 교육학을 18점을 받았는데 컷보다 1점 모자라게 떨어졌으면 이건 교육학을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공 점수가 2, 3점 정도 모자라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2점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노력을 전공에다가 쏟으면 2점이 오르는 게 아니라 10점 이상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 점수의 분배나 무게나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우리가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12점을 교육학 12점 받던 분이 16점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교육학 18점 받는 분이 교육학 만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보면 후자가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나 노력을 보면. 근데 그게 너무 아깝죠. 그 노력을 전공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80점짜리 시험에서 점수가 비율을 봤을 때도 훨씬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잡으실 때도 교육학이 안 중요하니까 대충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학은 못하면 붙을 수가 없어요. 전공 점수를 까먹거든요, 얘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근데 얘를 아무리 만점을 받아도 전공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전공에서 떨어지는 폭이 너무 커요. 차이가 나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학은 무슨 짓을 해도 20점이에요. 어떻게 애를 써도 20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잘 계획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차는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 그리고 실기가 있는 전공은 실기를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음악미술체육이라고 하는 실기 전공들은 2차 비중이 그 실기가 대단히 커요. 거의 절반 정도가 2차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준비하시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은 보통 1차 공부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실기를 같이 시작하세요. 실기 같이 시작하시다가 7, 8월 달이 돼서 아주 급한 시기가 되면 보통 8월이나 9월부터는 실기를 중단하고 1차 시험에 매진하시다가 1차 시험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다시 바로 그 실기 준비하시고 이게 일반적인 접근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실기가 없는 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 시험 보는 시점까지는 2차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차 생각은 하지 않고 1차 준비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차를 붙지 않으면 2차를 볼 수가 없어서 근데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1차 준비만 해도 그때까지 굉장히 허덕허덕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준비를 2차가 중요하긴 한데 2차도 중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그래서 보통은 1차 시험 때까지는 1차를 준비한다. 그리고 1차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보통은 일주일 정도 길게 쉬시면 일주일 정도 쉬시는 거고 바로 2차 준비 들어가셔서 합격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2차 준비는 하는 겁니다. 왜? 그때가 아니면 2차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내년에 해야지 없어요. 내년에도 1월 달 넘어가면 바로 1차 다시 준비를 해야 돼요. 1차 합격했었는데 최종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1차 준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그냥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2차는 1차 시험 끝나는 시점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시험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별거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을 봐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3급 이상 합격하는 걸 기준점으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유효 기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5년 유효 기간이 있어서 시험을 조금 오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하는 검 자격을 가지고 계셨던 쌤들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내가 따둬야지 하셨던 분들은 졸업하고 시험 한 번 봤는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져서 한 번만 3급 이상을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없으신 쌤이 있으시다면 대부분 다 있으시겠지만 시험 볼 때 같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미리 따두시는 게 편안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은 6페이지. 우리 지금 위에 있는 거 1번, 2번 봤어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봤죠. 그래서 이어서 1번 교육학 논술의 목적이라고 해서 교육학 시험의 전반적인 사항들 7페이지 보시면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 해서 4가지 부분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마음가짐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1차에서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는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 교육학인데 안 그래도 나 교직 별로 안 좋아하는데 쌤들 보통 사범대 출신 쌤들도 계시고 비사범대 출신 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교대원 쌤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다들 입을 모아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교직 수업 별로 좋지 않다. 교직은 재미없고 그래도 전공은 좀 괜찮아 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신가요? 벌써 전공도 싫으신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월 달에 공부 시작하면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전공은 할 만한데 교육하기 너무 싫다. 너무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5월 달만 되면 싹 바뀝니다. 교육학은 괜찮은데 전공이 이럴 줄 몰랐어요. 내가 했던 전공과 달라요. 갑자기 다른 걸 시켜요. 라고 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 교육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친숙하지도 않은 데다가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형태로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 이미 모두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인 것 같고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도 편한 글은 좋아하지만 쌤들 레포트 쓰는 거 보통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나 취미가 레포트야 뭐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시험을 더 선호하지 않아요?
그 중간 기말 시험 볼 때 레포트 내는 것보다는 시험 보는 걸 선호하죠. 시험은 그날 가 있으면 끝나잖아요. 못 보건 잘 보건 그날 앉아서 시험을 보면 끝나지만 레포트는 쓰지 않으면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글 쓰는 걸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육학 논술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논술이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논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육학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논하는 글은 아닙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요소가 크게 4가지. 먼저 정확한 교육학 지식. 그래서 이거는 교직 수업에서 공부하셨거나 이런 데서 공부하셨던 교육 심리, 뭐 교육 과정, 그다음에 교수이론 및 공학 해서 공부하는 각각의 영역들의 학문들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판적 문제 인식 능력이라고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나? 그게 아니고 문제가 뭘 쓰라고 하는지를,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쓰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대단히 잘 못 맞히십니다. 문제에서 의도한 바와 상관없는 다른 답을 쓰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이 중반 정도, 아까 2016학년도 시험 보셨잖아요. 그때는 형태는 논술이지만 물어보는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이걸 굳이 논술로 볼 필요가 있나? 거의 그냥 서답형에 가깝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에서 보기 선택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형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정도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 반절 정도는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절 정도는 인출을 하고 반절 정도는 상황에 맞게 네가 알고 있는 걸 적당히 바꿔서 써봐. 근데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바꿔서 쓰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들을 문제 상황에 맞게끔 맞춰서 활용을 해봐. 근데 이게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들을 무엇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글쓰기, 논술이라고 하는 글쓰기 형식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면 특히 우리 초반에 공부 시작하시는 쌤들 중에서 국어 교육 전공하시는 쌤들이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초반에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논술을 보고 글이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왔던 글들이나 내가 훈련받았던, 교육받았던 형식으로 보면 더 잘 써야 되는데 글을 써놓고 보면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잘 쓴 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잘 쓰면 채점자가 글을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우리가 1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이 60분인데 조금 있다가 작년도 기출을 볼 거거든요. 올해 기출이죠. 11월 달에 있었던 2025학년도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는데 처음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걸 1시간 동안 쓴다고? 참고 자료도 없이? 컴퓨터로 타자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볼펜으로 써서 화이트도 못 쓰게 하는 시험에서 1시간 동안 이걸 다 써야 된다고?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굉장히 촉박해서 이 글쓰기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누가 읽어도 내가 원래 의도했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글쓰기가 좋은 글쓰기입니다. 가끔 잘 쓰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매끄럽게 쓰신단 말이에요. 글을 너무 매끄럽게 쓰시면 채점자가 잘 못 찾아요. 요구하는 사항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더 단순하게. 그래서 초반부부터 많이 나왔던 게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글인데 누가 좋은 점수 받았다 그래서 복귀한 거 읽어봤는데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글인데 20점 받았다더라. 막 충격받고 내가 쓴 것보다 훨씬 더 못해 보이는데 좋은 점수를 받았다더라. 근데 그게 어떻게 쓴 글이냐면 장점 2개 쓰라 그러면 장점으로는 첫째 뭐가 있다. 뭐뭐하기 때문이다. 둘째 뭐가 있다.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글들이 훨씬 더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정확한 지식,
문제 요구사항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요구 상황에 맞게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는 거, 그걸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잘 전달하는 거, 요 네 가지가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평가하게 되는 주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 끄트머리에 보시면 준비의 기초 있죠. 교육학 논술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내년도 1월 달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쌤들한테 크게 의미 있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 사항은 3학년, 2학년 쌤들. 그래서 내후년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볼까, 난 조금 일찍 준비할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학 이론 공부를 꼼꼼히 하자.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좀 이따 기출 보면 자주 출제되는 영역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크고 중요한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작고 세세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1, 2차. 자, 아까 우리 시험은 1차, 2차로 구성된다. 2차에서는 수업 수련과 면접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수업 수련이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태도적인 부분들을 대단히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진짜 내가 학교에 관심 있고 학생들의 관심이 있고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단시간에 내가 빨리 길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학교 관련된 문제, 이슈들이 TV나 뉴스나 인터넷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쌤들 지금 우리 2025 개정교육과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뉴스를 한 2년 전부터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뉴스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2년 전에, 작년에. 아무 생각이 없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학교를 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우리 수능 그 등급제 다 폐지하고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하겠어 라는 뉴스가 만약에 나왔다. 그럼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든가 말든가, 내가 다시 수능 볼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죠. 별 생각이 없죠. 그렇든가 말든가,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쌤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시험제도, 입시제도 관련된 기사나 뉴스나 새로운 소식들이 생기면, 나오게 되면 교사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학생 입장이 아니라 예비 교사 입장에서 내가 학교에 가면 고교 학점제를 수업을 하겠네. 그럼 내가 개설한 수업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골라서 수업을 듣게 되겠네. 그리고 학생들이 이동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뭔가 변화가 있겠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답을 찾을 수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내 일이니까. 내가 학교 가서 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학생 마인드가 아니라 교사 마인드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렇고 학교 현장 관련해서 선생님들 교권 관련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비 교사 입장이에요. 학생 입장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학생 입장이 아니고, 내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졸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지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두 번씩 생각만 해보시는 것 자체가 그 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 뭐 그러면 쌤들이 그럼 따로 신문 기사를 스크립해 둘까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2, 3학년 쌤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직 수업 들으실 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최근 분위기는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들으셨던 그 교직 수업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요. 많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가 학교 현장에 가서 그 교사로서 일을 할 때 다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련되는지, 역시 답은 찾을 수 없지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쌤들이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거, 이론 공부 열심히 하자.
그리고 학교 관련된 중등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뉴스들이 있으면 그냥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지. 그럼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내가 실제로 태블릿을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편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가볍게 접근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 대략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자료 넘겨보시면 2번 역대 교육학 논술 출제 경향이라고 해서 올해 봤었던 2025학년도 시험부터 2014학년도 시험까지 전체적인 기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시험이 꽤 진행이 됐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수능이랑 똑같이 학년도 개념입니다. 학년도 개념이라서 2024년도 말에 보는 시험이 25학년도 임용시험이에요. 25학년도에 임용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쌤들이 지금 내년에 공부하셔서 내년 말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 2026학년도 중등 임용시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보는 부분은 10페이지부터 문제 영역을 간단하게 정리해둔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 그래서 여기서는 경향성을 볼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자, 올해 출제된 부분을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논술은 주제를 줘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글을 쓰라고 해서 주제를 주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에서 타일러 개발 모형 아까 봤었던 문제 그리고 교수 이론 및 공학 파트에서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의 세부 사항을 인출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 평가 파트에서 준거 참조 평가, 우리 절대 평가에서 준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교육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 가정은 어떤 게 있느냐, 이거 인출 문제예요. 그냥 인출 문제. 그리고 마지막 교육 행정 파트에서 카츠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문에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 명칭을 유추해서 써보고 관련해서 이 능력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방안을 2가지 써보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교육 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평가, 행정 4가지 영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4학년도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시 주제가 있고요. 교육과정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활용하는 문제, 교수 이론 및 공학에서 온라인 수업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교육평가 파트에서 능력 참조 평가의 세부사항과 컴퓨터 활용해서 적응적인 검사 시행하는 것의 세부사항, 교육행정 파트에서 학운이 관련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보십시오. 과정, 교수 이론 및 공학, 평가, 행정. 자, 올해 나왔던 문제 영역과 작년에 나왔던 문제 영역이 어때요? 그대로 일치하죠. 순서도 똑같아요. 순서까지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23학년도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심리 파트에서 반두라 전반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평가 파트에서 형성평가,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교육과정 파트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찾고 세부사항, 행정에서 관료제, 심리, 평가, 과정, 행정 겹치는 게 보이세요 지금? 보이죠? 지금 보면 2023학년도는 심리, 교육 심리가 출제되면서 공학이 빠졌습니다. 공학이 빠졌지만 평가, 과정, 행정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22학년도 과정, 평가, 공학, 행정. 과정, 평가, 공학, 행정. 똑같죠? 작년, 올해랑 같은 영역이 출제가 됐습니다. 2021학년도 과정, 평가, 공학, 행정. 20학년도 이거는 심리예요. 심리, 과정, 공학, 행정. 평가 빠지고 심리가 추가된 해가 있었어요. 2019학년도 심리, 과정, 평가, 행정. 공학 빠지고 심리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 자료에는 처음 시험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4학년도 영역까지 쭉 세부사항 보여드려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출제 경향을 보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결국 보시면 최근에 거의 5년, 그다음에 거의 10여 년 정도 지금 연차를 봤을 때 출제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의 범위는 교직 수업에서 쌤들이 들으실 수 있는 교직 수업의 전체 범위입니다. 모든 범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빈도를 보면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행정. 자, 이 두 가지 영역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답안에서 4가지 영역을 쓰게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가지,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은 빠지지 않고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2개가 뭐냐? 나머지 2개가 평가, 교육평가, 그리고 교수이론 및 공학이라고 하는 교수공학, 그리고 교육심리. 요 3가지 영역 중에서 2가지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빈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빈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이 3가지 영역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평가. 평가가 3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학, 마지막 심리. 그래서 요 순서대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공부의 비중이나 무게를 두실 때 과정, 행정은 나오니까 항상 나오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평가도 어지간하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가는 난이도가 극단적이에요. 대단히 세세한 걸 물어봐서 다 틀리게 하거나, 그다음에 대부분 많이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보통 평가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평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 공학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심리는 어려워는 하지 않고 좋아는 하는데 양이 많아요. 외울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번거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 영역이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빈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영역은 아예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러기는 어려운 게 초반부 시험을 보게 되면 교육 사회학 영역이나 생활지도 및 상담 영역이나 교육의 이해 철학 쪽에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출제가 되기는 됐었기 때문에 보기는 본다. 그러나 중요성에 있어서 이쪽 영역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큰 영역의 방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최근 기출을 볼 거거든요. 최근 기출을 보는데 그게 자료의 14페이지 2025학년도 기출을 봅니다. 지금 보는 기출은, 우리 설명회에서 같이 확인하는 기출은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서 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봤어야죠 라고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결국 쌤들이 내년도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나서 시험장에 가셔서 답을 쓰셔야 되는데 그때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지향점이 여기다. 여기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기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시면 여기서 좀 쪼개 두기는 했는데 13페이지를 보시면 문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 문제가 있어요. 다음은 이런 사례야. 여기에선 이걸 주제로 이런 걸 물어보고 있지. 그러고 나서 제시문이 쭉 나오죠. 제시문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배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제시문에서 우리가 답을 쓰기 위한 세세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배점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답을 써야 하는 항목 하나하나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은 논술이지만 여기에는 요소가 다 들어가야만 점수가 발생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논술이긴 한데 그 서술형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내 생각을 논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 조건에 맞는 답을 찾아서 최대한 조건이 잘 드러나게끔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11월 달 말에 봤었던 시험 문제를 가볍게 볼 텐데 어렵다는 평을 받습니다. 대단히 어렵다. 최근에 교육학 논술 시험은 작년, 올해 해서 다 되게 어렵다라는 평을 받아요. 재작년 시험은 조금 평이했다. 쉬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거기까지 그 자료를 지금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2023학년도까지 있잖아요. 2023학년도 시험이 쉬웠다라는 평을 받는 시험이고 지금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시험은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평을 받는 시험입니다. 작년 시험, 그러니까 올해 시험, 2025학년도 시험을 형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 경력교사, 신임교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자, 주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는 주제를 줬을 때,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공학입니다. 교육 방법이. 그다음에 교육 평가, 행정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서본결의 형식을 갖추어 논하라 20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주제도 줬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항 4가지도 다 알려줬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제시문을 보면 경력교사와 신임교사가 대화를 합니다. 제시문 형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025학년도 올해 시험은 조금 불편한 시험을 맞아요. 불편한 시험을 맞아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는가를 좀 잘 찾아야 의미 있게 찾을 수 있는 시험이긴 했어요. 근데 제시문이 대단히 복잡하게 구성된 시험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평이하게 찾아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쭉 얘기가 있고, 자, 배점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쌤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부분이 배점과 배점의 조건에 맞는 제시문의 내용 찾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면 4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논술의 내용이 15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본문을 4단락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본문. 서론, 결론을 제외한 본문의 단락이 4개로 쪼개진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5점이죠. 그래서 20점입니다. 15점, 5점 더해서 20점. 자, 내용 부분을 보시면 우리 아까 봤었던 요걸 볼게요. 잠깐 봤었던 타일러,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읽으면 이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경력교사가 언급한 철학을 목표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하나를 써라. 그리고 학습 심리학을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써라. 그러면서 4점을 줬죠. 그럼 점수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사례 1점, 이유 1점. 사례 1점, 이유 1점. 그렇게 해서 철학과 관련된 사례 1점. 왜 그런지 이유 1점. 심리와 관련된 사례 1점, 이유 1점. 그래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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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관련해서 어디까지 답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하셨으면 점수를 스스로 매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쓴 게 맞다 틀렸다만 확인이 되면 이게 알 수 없는 점수들은 형식에서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보입니다. 2번째 문제도 보면 조나센 모형에 따라 구성주의 환경을 설계를 하는데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을 하나씩 써라. 그럼 특성 1점, 역할 1점인 거예요. 그리고 모델링 외에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활동사를 2개 써라. 그럼 코칭, 스캐폴딩이 답이 되는데 그게 각각 1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수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형식적인 부분은 확인했고, 자, 형식 보겠습니다.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총 5점인데 논술의 내용과 주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 이건 문제에서 준 주제거든요. 이 주제가 전체 내용과 잘 연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논리적 형식을 갖추어서 썼는가가 3점이에요. 이게 뜻하는 바는 서론을 썼느냐 1점, 결론을 제대로 썼느냐 1점,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모든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주제가 연계가 되어 서술이 되었는가 1점. 해서 총 3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이 2점이거든요. 여기가 맞춤법 부분하고 문장 쓸 때 주어 서술어가 제대로 일치했는가 일치하지 않았는가, 문장이 제대로 읽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2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논술 시험 처음 시행했을 때는 맞춤법 많이 틀리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틀려도 2점 이상 깎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맞춤법 거의 안 틀리세요. 거의 안 틀리셔서 실제로 이 2점은 거의 발생을 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좀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궁금한 게, 내용을 다 틀렸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내용에는 하나도 맞힌 게 없고 내가 서론 쓰고 본문에 다 틀린 얘기 쓰고 결론을 썼어. 그럼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체가 주제 중심으로 무슨 얘기든지 썼으면 내용이 다 틀린 경우에도 5점을 받는다. 실제로 그렇게 시험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무것도 안 쓰면 0점. 기본 점수는 없습니다. 하나도 쓰지 않으면 0점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꽈락이 8점이라 그랬잖아요. 8점이라서 본문에 어지간한 걸 쓰게 되면 8점 이상은 받아요. 사실은. 근데 그 점수로는 합격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시험 어렵건 쉽건 간에 16점 정도 이상을 받으면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거로 보기는 어렵다. 전공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전공에서 전공 컷이 올라가면 교육학 컷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같이 올라가고 전공이 어려워서 전공 컷이 낮은 전공은 교육학 점수 같이 떨어져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시험 구성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뭘 되게 많이 쓰라고 하지 않아요? 엄청? 서론도 써야 되고 결론도 써야 되고 전체 내용이 주제랑 연계도 돼야 되고 쓰는 항목 하나하나가 이론과 관련해서 쓸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처음에 이걸 써보시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가신 경우에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에서 1, 2월 달부터 논술 쓰는 거 연습을 하거든요. 모의고사 연습을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적게 하고 1, 2월 달에는 2번밖에 안 하니까 적게 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개를 하게 되지만 처음에 써보시면 다들 되게 놀라세요. 이걸 1시간 안에 다 쓴다고? 근데 다 쓰세요. 다 쓰시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워낙 많고 조건들을 갖춰서 써주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글을 멋지게 잘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를 하지를 않아요. 평가 요소 20점 중에 글을 되게 창의적으로 잘 썼다. 글의 연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논리적이다. 하나도 없어요.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요구사항이 다 들어가야 돼요. 서론, 결론, 주제, 연계, 논의, 그다음에 여기에서 본문에서 쓰라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쓰시는 것이 우리 시험의 구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이번 문제 출제 경향과 16페이지부터 예시 개요라고 해서 실제로 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근데 공부 시작하시는 시점에는 이걸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론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출을 5월 달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쯤 저희 본 수업에서도 기출 연습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경우에 이때 그 시점에 기출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전체 공부 계획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때 말씀드려요. 1, 2월 달에 뭐 하고 3, 4월 달에 뭐 하고도 말씀드릴 텐데 이제 기출을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빨리 혼자 이론 공부할 때 같이 해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공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육학 논술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 확인을 했고요. 이어지는 자료를 보시면 뭐 올해 저희가 수업했던 부분들에서 관련된 내용 시험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광고 자료로 같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2024학년도, 2023학년도 문제까지 문제와 풀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이게 가이드북이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저희 설명회에서 다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논술 글쓰기의 기초라고 해서 작성의 기초가 챕터 4에 들어가 있죠.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거 넣어드릴 겁니다. 특전으로. 오늘 오신 분들이었나? 등록하신 분들, 맞아요. 등록하신 분들은 그러면 저희 논술 작성의 기초와 그다음에 영역별로 구조와 특강 이게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실 때 여기 있는 자료도 같이 보시면 돼요. 작성의 기초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편하니까 이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챕터 5, 62페이지로 갑니다. 62페이지. 교육학, 논술, 공부, 계획.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게 크게 3가지였습니다. 우리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차, 2차.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학, 논술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를 기출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론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대로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3번째.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기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게 62페이지의 체계적인 학습 계획. 노트 만들기, 학문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그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6개 항목으로 크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 중에서 의미 있게 볼 만한 주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잡는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임용 준비를 해보시면 주변에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시험 준비가 힘들죠. 모든 시험 공부는 힘든데 임용 시험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부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보면 다 알아요.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공부 양이 사실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많아요. 우리가 1년을 공부 계획을 잡고 보통 1월 달부터 11월 말에 시험 볼 때까지 쭉 준비를 하시거든요. 11개월 정도를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 봐야 하는 물리적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대학교 4년 동안 전공 수업 다 들으시죠? 근데 개설된 모든 수업을 듣습니까? 못 듣죠. 개설된 모든 수업을 못 듣죠. 근데 내가 못 들었지만 개설된 전체 전공의 양.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개설이 안 됐지만 다른 학교는 같은 전공에 개설되는 다른 수업들도 있죠.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 수업에서 개설된 걸 다 안 듣잖아요. 근데 개설된 모든 것들, 내가 듣지 못했지만 개설된 모든 것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서 개설됐던 다른 수업 모든 것. 이 전체가 시험 공부 범위예요. 근데 그걸 4년 동안 공부를 해도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는 양인데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이 힘든 이유는 무조건 양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 양이 많은 공부를 1년 내내 병행하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반부에 공부 계획을 잡고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딴 게 아니고 그냥 불안해서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왜 공부되는 느낌이 안 들지? 원래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느낌이 들고 인출이 되고 공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돌아서면 까먹지?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원래 그래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양이 많은 공부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키셔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교육학과 전공 공부는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고 1, 2월 달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2월 달 겨울방학이니까 내가 교육학을 완전히 다 끝내겠어. 2달 동안 교육학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험 직전에 2가지를 같이 보겠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1, 2월 달에 열심히 교육학을 한다 손 치더라도 끝내는 게 불가능하고요. 일단 끝나는 게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3, 4, 5, 6, 7월 달에 전공 공부를 하다가 8월 달, 9월 달에 교육학을 보면 마치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은 것처럼 새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시간을 되게 낭비하는 공부 방식이에요. 2개를 쪼개서 공부하는 게. 근데 왜 그렇게 공부하시느냐면 공부 양이 많아서 2가지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되는 기분이 안 들거든요. 그다음에 공부를 다 못 쳐내요. 처음에 이전에 공부하시던 방식으로 교육학 전공을 1, 2월 달에 같이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밀려요. 첫 주차는 어찌어찌 진행을 하는데 2주차부터 복습이 밀리기 시작해요. 복습이 밀리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야 해도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을 놓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교육학부터 먼저 하자. 양이 좀 친숙하지 않은 거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2개를 같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매번 새로 시작하시는 공부 자체를 매번 새로 시작하시는 거라서 힘들지만 2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 자체는 어떻게 잡으시는 게 좋으냐 하면 제일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교육학을 많이 해야 돼요. 1, 2월 달에 교육학 공부 시간 투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 줄어요. 줄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전공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80점이라서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양 자체도 전공이 더 많긴 하지만 뒤에 가면 그러니까 약간 그래요. 1, 2월 달에 우리가 1시간 공부를 하는 공부의 밀도랑 11월 달에 공부하는 1시간의 밀도가 3배쯤 차이가 나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한 3시간 걸리던 게 9월 달에는 똑같은 내용 공부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때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전공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부의 교육학 공부 양이 조금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 조금 많은 게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이틀입니다. 7일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틀 정도를 교육학 공부하는 게 1년 계획 중 가장 교육학을 많이 할 때 교육학을 하는 정도가 그 정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어야 돼요. 전공에 좀 더 많은 포션을 두시면서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산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몰아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교육학 수업이 월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화에 교육학을 그냥 해요. 하루 종일. 월화 교육학만 해. 다른 날 전부 다 전공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량이 올라가게 되면 한 6월 달, 7월 달쯤 되게 되면 쪼개서 해요.
쪼개서 해서 매일 교육학과 전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을 뭐 한두 시간, 3-4시간 하고 나머지를 다 전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처음에는 공부 양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쪼개서 하시면 공부 양이 줄어요. 그래서 몰아서 하는 게 낫다. 이틀 교육학하고 나머지 다 전공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공부 양을 인지하라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학과 전공의 공부 양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쌤들이 그걸 머리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도 내가 마음에 들게 공부를 못한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고 또 우리 사범대 쌤들 같은 경우에, 교사 준비하신 쌤들 같은 경우 공부 보통 열심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이 정도면 내가 좀 열심히 했어 라는 마음이 들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게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만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계획을 잡을 때 현실적인 계획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요새 막 워낙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 SNS나 이런 데 공부 시간이나 이런 거 막 올리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순공부 시간을 막 12시간씩 잡아서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초반에 많이 물어보세요. 몇 시간 공부하면 합격하는지 물어보세요. 몇 시간 공부하면 합격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시간 공부하면 떨어지고 8시간 공부하면 붙어요? 얼마나 하면 붙을 것 같아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잠을 안 잘 수는 없습니다. 수면 시간을 지나치게 줄이시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지 않고 병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잠을 자고 나머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를 하면서 나머지 모든 시간을 공부를 하셔야, 마음에 드는 만큼은 못 하시겠지만 공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는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량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해도, 미친 듯이 해도, 새벽 2시까지 하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나가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양이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하고 하나만 더 하는 거. 그 정도면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이라는 걸 이해를 해두시고,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수업 듣고 개인 공부하는 거 다 합쳐서 한 8시간이다라고 계산을 하면 그 시간 안에 무조건 다 보는 게 공부 방식이에요. 공부 양은 정해져 있어요. 절대 밀리지 않고 대충 보더라도 그 시간 안에 보고, 한 번을 돌리더라도 한 번을 돌리고 2번 돌릴 때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전공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볼 때 완벽하게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가 밀리기 시작하고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얕게 보더라도 끝까지 간다. 그리고 다시 돌린다. 왜냐하면 시험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이 마음을 초반에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초반에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괜찮아요. 초반에 공부가 안 되는 느낌이 쭉 들다가 어느 순간 도약을 할 거예요. 그걸 그걸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초반에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도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외워질 때까지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노트 만들기. 그래서 요새는 워낙 또 정보들이 많아서 합격하신 분들이 뭐 유튜브에도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합격 수기나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단권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은 공부니까 단권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권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쌤들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양이 많은 공부를 할 때, 시험 볼 때 나는 내 손으로 정리를 해서 정리한 자료를 봐야 공부가 되더라. 그러면 자료 만드는 게 맞아요. 노트 만드는 게 맞는 사람이고, 아니 나는 책을 여러 번 보고 줄치고 체크하고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인출 많이 하면 나는 시험을 잘 보더라. 그러면 안 만들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두 개로 확실히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공부 스타일을 찾아서, 그러니까 자료를 안 만들더라도 책들은 워낙 많아요. 볼 수 있는 책들은 워낙 많으니까 그 책을 중심으로 보시거나 그 책에다가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씩 필기해서 보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근데 그 합격수기 쓰신 분들은 죄다 쓰라고 하던데, 자기 단권화를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틀린 거냐? 그게 아니고, 합격수기 쓰시는 분들은 원래 정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애초에.
맞아요. 그때 되게 바쁘단 말이에요. 1차, 그러니까 최종 발표 나고 나면 되게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합격수기 되게 예쁘게 잘 쓰시는 분들은 원래 공부할 때도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합격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합격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정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애초에 정보 자체가 편향돼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보세요. 자기 스타일을 봐서 만들어야 되면 만들고 아니면 안 만들어도 돼요. 중반 이후부터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만든 사람들은 안 만든 사람들이 옆에 와서 입을 대요. 얘기를 해서 너 그거 자료 만드는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석 달 내내 이것만 만들었어. 너 그거 다 외워? 아니 지금부터 외울 텐데. 너 어떻게 해? 그러면 지금부터 외우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시간을 허튼 데다가 썼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는 거야. 아니에요. 만들어야 공부하는 사람들은 빨리 만드는 게 맞아. 그리고 안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기본서 계속 읽고 있으면 만든 사람이 옆에 와요. 옆에 와가지고 너 자료 단거나 안 했어? 안 만들었는데 나 기본서 볼 건데? 우리 다 만들었는데? 그럼 뭐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한 번에 완벽한 정리 노트는 못 만듭니다. 없습니다. 그런 건.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월 달에 빨리 만들겠대요. 1, 2월 달 강의 들으면서 내가 1년 내내 뭘 정리 노트, 요약 노트를 단권화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아직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정리 노트라고 만들고 있는데 책을 그냥 써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쭉 정리하고 보면 책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럼 굳이 책을 보지 굳이 내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뒤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목만 써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빨리 만든 다음에 수정하고 가피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수정하고 첨가를 해서 끝까지 고쳐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빨리빨리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 형식도 구애받지 말고 자기 원하는 형태대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분과학문 이해는 중요한 사항이었고, 자,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암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암기 중요해요. 암기를 해야 답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암기만 하면 안 돼요. 자, 암기보다 이해가 먼저다. 암기는 끝까지 반복하며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즉, 어떤 시점에 암기가 끝났어요는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반복하며 체화하는 암기를 하자. 자, 공부를 할 때 우리 1, 2월 달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양이 많아요. 한 주에 나가는 진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습을 할 때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세부상을 인출을 해보라 그러면 인출이 안 돼요. 외워서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쌤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했다면 뭘 외워서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야지. 기억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해서 쓰지를 못하니까 내가 공부를 똑바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선택을 하느냐 하면 외워야지. 내가 뭐라도 인출할 수 있게끔 앞글자를 따건 뭘 만들건 내가 무조건 외워서 인출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수업 들었으니까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후반부에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출은 되는데 내가 외웠던 말과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그게 그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안 하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암기에 너무 집중하시게 되면 암기는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후반부 91월 달에 기본서를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어차피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 전날까지 외우고 까먹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암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느 순간 다 외워서 까먹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외우고 까먹어요.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근데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길어져요. 외우고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까먹을 때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오느냐 하면 복습 시간이 점점 빨라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2달에 한 번 돌렸지만 뒤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릴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면 앞에 걸 까먹기 전에 앞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생겨요. 그럼 암기가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외워서 내가 안 까먹어서 암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외웠던 걸 까먹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걸 리뷰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면 암기가 끝나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 처음 공부 시작하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오지는 않아요. 하반기는 돼야 와요. 하반기는 돼야 오는 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반복하면서 외운다. 그래서 까먹는 걸 겁내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이게 최근에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공부하고 외웠던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의도적으로 약간은 의외의 상황을 많이 줍니다. 외웠던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니고 외운 사항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거나 활용해서 쓰게끔 물어보거나 듣도 보도 못한 이론들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 작년에 행정 문제가 올해 카츠의 리더십을 물어봤는데 그거는 정말 그 이론을 공부해서 답을 찾아서 쓰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시문에 있는 걸 가지고 유추해서 명칭을 네가 한번 만들어서 써봐. 얼마나 맞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 보자. 그거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은 이론이나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겁내시면 안 돼요. 내가 처음 보는 거면 남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들은 내가 공부했었던 교육학적 지식과 나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발휘해서 쓰시면 됩니다. 겁내지 말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겁이 나요. 시험장에 가면 겁이 나서 내가 외워서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답을 자꾸 찾아서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험 유형이 바뀐 지가 한 4년쯤 되는데 그 처음에 시험 유형이 활용 형태로 확 바뀌게 됐던 첫 해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1년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간 사람보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학부 졸업하면서 교직 수업 적당히 듣고 시험 보러 갔는데 공부 진짜 안 했는데 그 사람들 성적에서 높게 나왔더라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이론에서 답을 찾아서 쓰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뭘 쓰느냐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고 상황에 맞게끔 답을 해서 쓰면 답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카츠의 리더십에서 뭘 물어봤느냐 하면 학교에서 뭐 이런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기술과 관련된 능력도 필요한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능력도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명칭이 뭘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 책에서 잘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애초에 그걸 외워서 쓰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능력일까요? 인간 관계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런 쪽으로 답을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공부 오히려 생소하게 보신 분들은 제시문에 무슨 능력이 있네. 근데 다른 능력인데 사람과 관련된 거라고 했으니까 인간 관계 능력이겠네. 뭐 대인관계 능력이겠네. 라고 쓰신 분들은 맞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리더십 이론에서 물어봤으니까 무슨 리더십인가 보다. 라고 해서 내가 외워서 알고 있는 리더십을 쓰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점수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일부러라도 그런 걸 낸다. 그러면 겁내지 말고 내가 공부했었던 사항들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쓰시면 그쪽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부의 방향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봤던 것들 중에서 쌤들이 초반부에 생각보다 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건 계획, 병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노트 만드는 거, 빨리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암기는 끝까지, 이해가 초반에 중요하다.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3페이지에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시점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1, 2, 3, 4, 5, 6, 7, 8, 90, 11 해서 두 달 마지막 90, 11은 석 달로 묶여 있는데 이게 강의 일정이에요. 강의 일정이라서 보통 그 일정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걸 확인을 하는 김에 우리가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건 뭐 수업을 들으시든 아니면 개인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이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료에는 지금 챕터 6부터 해서는 이론 관련된 사항들하고 합격 수기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 해당하는 사항들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고 저희는 바로 뒤로 넘어가서 132페이지 연간 강의 계획을 보면서 전체 공부 일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전반적인 사항들은 안내가 있고 저희 수업의 특징 부분들
자, 133페이지, 1, 2월 달. 자, 저희 수업에서는 1, 2, 3, 4가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라서 1, 2는 기본, 3, 4는 심화라고 해서 1, 2 강의는 교육학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체 영역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돌려요. 근데 완전히 처음 진행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 2월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3, 4월 강의는 보통은 공부를 했어. 내가 공부를 해봤어.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이론을 한 번 돌리게 됩니다. 교재는 같습니다. 교재는 1, 2, 3, 4가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이거는 강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부 시작하시는 1, 2월 달이 특히 4학년 쌤들은 되게 중요하신 시기입니다.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라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아무래도 학기 개학하게 되면 특히 교생 나가시는 분들은 공부 거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체 영역을 한 번 돌립니다. 교육학 1회독을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독의 의미가 뭐냐, 진짜 한 번 읽으면 되느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자신의 여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읽는 게 그냥 내 시간을 다 썼을 때 한 번 읽는 것밖에 못하겠다. 그럼 한 번 읽어야 되는 거고, 한 번 읽으면서도 좀 외우려고 애를 써볼 수는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한 번 돌린다. 근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2달 중에, 1, 2월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1, 2월 달 우리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작년 시험이나 이런 시험의 특성들 자체가 생각보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론 사항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험 경향에 맞춰서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서 1, 2월 달 강의의 가장 큰 목표는 이해와 구조화. 그래서 봤을 때 무슨 말인지는 내가 알겠어.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내가 이해가 돼. 라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구조화를 하는데 구조화가 뭐냐 하면 이런 저희가 구조도를 보거든요. 구조도를 봐서 각 챕터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 칠판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해서 그림을 같이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서 교육 심리는 예를 들어서 발달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강의에서 전달을 하지만 그 전에 큰 뼈대를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은 공부는 낱낱의 지식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구조, 뼈대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여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구조화를 해서 각 영역별로 큰 틀을 잡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 교재는 저희가 이론서, 교육학 이론서 2권짜리 상하권에다가 글쓰기까지 들어가는 부록 3권 해서 총 3권으로 구성된 교재, 기본 교재를 쓰거든요. 근데 해마다 새로 나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 추가된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업할 때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번 다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구조화 자료, 아까 봤었던 영역별로 구조화 자료가 따로 나가게 되고 저희는 수업에서 매 시간 형성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 진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스터디 안 하시거나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공부 상황을 매 시간 점검할 수 있게끔 억지로 복습을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2번 봅니다. 모의고사 2번 보고 그 중에 한 번은 개별 첨삭이 있습니다. 인강, 직강 모두 개별 첨삭 들어가게 되고 직강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원하시는 분들 스터디 구성해 드립니다. 1, 2월 달에. 그래서 스터디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학원에서 스터디 진행할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나오셔서 진행하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 2월 강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를 하겠어. 그리고 영역의 구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논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 기본적인 논술의 글쓰기에 여러 사항들을 다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 정도. 자, 그리고 3, 4월. 자, 개인 공부를 하시더라도 1, 2월 달에 2달 동안 1회독을 했으면 3, 4월 달에도 1회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돌리셔야 됩니다. 한 번은 돌리셔야 되는데 지금 3, 4월 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에서는 일단 교육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세세한 사항이 다 인출되진 않아요.
세세한 사항이 인출되는 건 아주 후반부 가서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보통 재수 이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 강의보다는 3, 4월 강의 들으시라고 권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기는 하는데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봐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사항은 시험에 나올 만한 이론들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이론들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세세한 부분들, 사례나 추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 자체가 이론을 이론으로 잘 안 물어보고 실제 상황과 연계해서 물어보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제 상황과 관련되는 그 현장 친화적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고 역시 한 번 돌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끔 보면 1, 2월 달에는 어디까지 하고 3, 4월 달에는 추가로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는 다 합니다. 일단 1, 2월 달에도 한 번 돌리고 3, 4월 달에도 한 번 돌린다. 근데 힘을 주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요. 1, 2월 달에는 그냥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라도 다 보자. 근데 3, 4월 달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힘을 줘서 세세하게 보자. 자, 이때도 강의 형성평가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활용형 글쓰기 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최근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 기반 학습으로 예를 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적합한 과제의 성격과 활동의 구성을 설명을 해보자. 이거 지금 올해 나왔었던 시험 문제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선 PBL로 갔지만 올해는 뭐 조나센의 문제 특성과 성격을 설명하라 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매주 영역별로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 답안도 드려요. 문장으로 써져 있는 자료들도 드리기 때문에 그런 활용, 공부하셔서 알고 있는 이론들에 대한 활용 사항들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 교재는 1, 2, 3, 4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재를 보는데 추가로 인출하는 자료를 드려요. 저희가 익히라고 해서 암기용 부교재가 있거든요. 작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빈칸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요 익히 인출 자료는 3, 4월에도 나가고 5, 6월에도 나가고 7, 8월에도 나가고 9, 11월 달에도 나가요. 근데 인출하는 깊이가 달라요. 3, 4월 달에는 빈칸이 적고 5, 6월 달에 점점 빈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여기까지를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드리게 되니까 인출하는 자료 드리게 될 거고 요때도 모의고사 2번 봅니다. 모의고사 2번 보고. 근데 저희가 보는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같이 봐요. 형태나 구성 요소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고 그 중에 한 번은 또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강 나오신 쌤들은 스터디 운영, 필요에 따라서 개인 상담 진행하는 거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5, 6월 달입니다. 5, 6월 달이 보시면 134페이지에 있죠. 5, 6월 달 강의는 이때부터 기출 문제 연습이 들어갑니다. 근데 초반부부터 많이 질문 나오는 게 개인 공부하실 때 이론 수업을 듣거나 이론 공부를 할 때도 그걸 해야 되느냐, 그 기출 문제를 개인적으로 봐야 되느냐, 기출 정리를 해야 되느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전공하고 달라서 교육학은 기출 정리를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이 다 끝나고 나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논술 기출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도 문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영역에서 확인할 만한 그 기출 문제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5급 2차 5급 행정고시 있잖아요. 5급 행정고시에서도 교육직렬 뽑을 때 서수정 시험을 보거든요. 그 교육학 관련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때그때 진행되는 문제들이 가장 그 교육부에서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5, 6월 달입니다. 1, 2, 3, 4는 이론이다. 5, 6, 7, 8은 문제풀이인데 5, 6월 달에 연습하게 되는 문제는 기출. 논술 기출과 관련 여러 시험들의 기출을 통해서 경향성,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에서 공부하셨던 부분들이 체를 통해서 굉장히 촘촘한 체를 통해서 한번 걸러지는 경험을 5, 6월 달에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이 기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왔던 25학년도 시험도 문제 4개 중에 2개가 논술 기출이었어요.
타일러 부분하고 조나스는 다 우리 논술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기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출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부를 하시더라도 저희 교재에 문제집이 있습니다. 문제집이 있는데 기출 모아둔 거거든요. 영역별로. 그래서 어떻게든 기출은 연습을 하시는 게 맞아요. 후반부에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정리하게 된다. 역시 형성평가는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부터는 모의고사 횟수가 늘어납니다. 2주에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총 4번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은 한 번 개별 첨삭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 정도. 자, 그리고 7, 8월은 예상 문제입니다. 실전 예상 문제라서 역시 문제집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현장에서 같이 연습하세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때 더 세세하게 보시긴 하겠지만 집에서 미리 문제를 풀거나 이게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풀어요. 같이 풀고 개요를 짜는 연습을 현장에서 해서 최대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게 7, 8월 달입니다. 그래서 5, 6, 7, 8이 문제풀인데 5, 6월 달은 기출 문제를 보는 거고 7, 8월 달은 예상 문제를 연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 보면 문제집도 보기는 하는데 5급 2차 시험이 6월 말에 있어요. 6월 말에 있어서 요때 내년도 기출이 딱 나오거든요. 2025년도 5급 2차 시험이 나오면 그 문제도 다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들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계속해서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계속하는 거고 실전 모의고사 4번 보고 첨삭이 늘죠. 첨삭 2번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스터디 운영한다. 자, 그래서 요때 보면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 봤잖아요. 문제, 제시문, 배점, 구성 요소로 해서 영역별로 쪼개서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이 제시문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 물어보는 구체적인 문제 영역 부분들을 배점으로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실제로 시험에서 보시게 되는 형태와 비슷한 문제를 가장 많이 억지로 연습을 하게 되시는 시점이 7, 8월 달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1월. 이때는 모의고사 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재가 따로 없어요. 교재가 따로 없고 오시면 모의고사를 주구장창 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요일 날 모의고사 2개, 화요일 날 하나 해서 보통 주당 3개씩 모의고사를 쭉 봅니다. 그래서 이때 10주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데 모의고사 연습을 겹치지 않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한 번씩 써보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게 연습을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들이 갑자기 언급이 많이 된다거나 하면 그런 트렌디한 주제들은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시점별로 가지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30번 이상 드리게 돼요. 자료는 더 많이 드리게 되고. 근데 이 중에서 첨삭은 2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본 강의는 끝나는데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2차 특강이 있거든요. 이건 따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수업 들으셨던 분들만 들으실 수 있도록 2차 모의 면접, 그다음에 수업 실현 대비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1차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모의 면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1월 중순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한테 따로 신청받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조화 특강, 아까 구조화 그림 그린다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미리 좀 연습하고 오실 수 있게끔 원래 12월 달에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싶잖아요. 지금 빨리빨리 공부 시작하고 싶은데 하는 시점에 구조화 특강하고 글쓰기 특강 부분들을 들으실 수 있도록 자료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 조금 급하게 진행하긴 했는데 공부 진행하시는 흐름에 있어서 저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긴 했는데, 크게 보면 1, 2, 3, 4는 이론이고 5, 6, 7, 8은 문제풀이입니다. 그리고 90, 11월은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인데 성격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 2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는 거, 3, 4는 심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활용해서 글 쓰는 연습까지 들어가는 성격, 그다음에 5, 6월은 기출 확인,
7, 8월은 실전 예상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저것 생각보다 세세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7, 8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문제 경향성을 보게 되면 평가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들을 까시도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이고 91월 모의고사는 실전과 똑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전 감각을 키우시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텐데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힘듭니다. 힘든 공부라서 될까 하는 미심쩍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공부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오신 분들 모두 원하시는 시점에 원하는 지역, 원하는 전공으로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질문 있으시면 오십시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나와서 질문하시면 답 드릴게요.